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빤히 쳐다봅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동생. 벌써 5번째 부재중 전화입니다. 나는 소리를 죽여놓고 그저 화면이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냐며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형이니까 내가 조금 더 가졌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동생 좀 잘 챙겨라 신신당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습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저 전화를 받는 순간 또다시 시작될 구차한 변명과 형, 이번 한 번만 으로 시작되는 그 지독한 요청이 내 평온한 오후를 난도질할 것 같아서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늘 우리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도 내가 사고 싶은 운동화 대신 동생의 학원비를 먼저 챙겼습니다.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린 뒤에도 명절 때마다 형편이 어렵다는 동생의 손에 슬그머니 봉투를 쥐어줘야 비로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 망치는 거야. 자립할 기회를 뺏는 거라고. 그때마다 나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핏줄인데 어떻게 외면해. 그게 형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으며 거울 속에 늙고 초췌한 나를 마주하니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챙겼던 건 동생의 인생이 아니라 동생을 돕지 않았을 때 내가 느낄 죄책감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동생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동생을 나약한 존재로 붙들어뒀던 겁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젊음을 바쳐 일궈온 집 한 채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몇 푼. 이건 내 노후의 뼈대이고 아내와 내가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직도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애들 등록금이 없어서 이번에 사기를 당해서 그 뻔한 사연들이 이제는 슬프기보다 지겹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전화 화면이 다시 켜집니다. 동생. 이번에도 못 본 척 화면을 뒤집어 놓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립니다. 나쁜 놈, 형이 돼서 어떻게 저러냐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기적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도 이제 힘들다고. 나도 이제 누군가를 지탱해줄 힘이 없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낡은 밧줄을 이제는 놓아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은 동생을 직접 만나려 합니다. 전화기로는 차마 전하지 못할 30년 묵은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돈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보다 더 힘든 건 우리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일 겁니다.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을지, 녀석이 나를 향해 어떤 원망을 쏟아낼지 상상만 해도 입안이 바짝 마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 굴레를 끊지 못하면 나는 죽는 순간까지 누구의 인생도 아닌 가족의 짐으로 살다 가게 될 테니까요. 동생을 만났습니다. 집 근처 오래된 찻집 구석진 자리에 앉은 녀석의 어깨가 유난히 더 좁아 보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어깨를 보자마자 얼굴이 왜 이리 상했냐며 지갑부터 만졌을 텐데 오늘은 내 손을 탁자 아래로 꽉 맞잡았습니다. 녀석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습관처럼 자기의 불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형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고비만 넘기면. 수십 년 동안 수백 번은 들었을 그 말.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내 귓가에 머물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나는 녀석의 말을 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얼마냐?
한 5천 정도면 어떻게든 막아볼 것 같은데. 형 퇴직금 나온 거 있잖아. 그거 내 목숨값이다. 내 조카들한테도 손 안 벌리려고 묻어둔 돈이야. 형 내가 남이야. 우리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형한테 이러라고 하셨겠어? 형편 나은 사람이 돕고 사는 거지. 녀석의 입에서 부모님과 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평생 나를 올가매던 착한 형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널 도운 줄 아냐? 나도 내 애들 학원비 깎고 내 아내 옷 한 벌 못 사주면서 너 밀어준 거야. 그게 형 노릇인 줄 알았으니까. 누가 형더러 그렇게 하래. 형이 좋아서 한 거잖아. 그래, 내가 좋아서 했지. 근데 이제 그 짓 안 하련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녀석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집니다. 원망, 분노, 그리고 배신감. 녀석에게 나는 더 이상 형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줄 현금 인출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녀석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형 진짜 독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래?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욕설 섞인 원망이 뒤통수에 꽂히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나오는데 뺨을 스치는 찬바람이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이 모순된 기분. 나는 이제야 비로소 부모님이 지어준 형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늙어가는 나라는 인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동생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은 어제와 똑같은데 내 마음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에는 낯선 고요함이 흐릅니다. 평소라면 동생에게 보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아내 눈치는 어떻게 볼지 머릿속이 복잡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적막할 만큼 평온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놓아버린 자리에 비로소 나라는 인간이 앉을 자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을 냉정함이라 부르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히 핏줄에겐 더욱 그렇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끝없는 지원은 상대의 자생력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내가 동생을 도왔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동생은 스스로 일어서는 근육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이라는 든든한 나무 뒤에 숨어 비바람을 피하는 법만 배웠을 뿐입니다. 내가 오늘 내린 이 잔인한 결정은 어쩌면 녀석이 한순이 넘은 나이에라도 제 발로 땅을 딛고 서게 만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워주는 것임을 나는 이 늦은 나이에야 깨닫습니다. 동생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아내의 구분 등이 보입니다. 평생 내 눈치 보며 동생네 식구들 챙기는데 묵묵히 동참해줬던 사람. 내가 내 동생을 챙기느라 정작 내 곁에 사람을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비로소 보입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소박한 된장찌개의 김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해결사로 사는 인생을 졸업하려 합니다. 남은 생은 내 몸의 통증에 귀 기울이고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아주며 내가 지켜낸 이 작은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데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핸드폰에 뜬 누군가의 이름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십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명분으로 당신의 노후와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인생에 대해 마지막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홀로 서는 나무가 숲을 이루듯 우리 각자가 단단하게 바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게 짐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그 고독한 결단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